네, 미국이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는 소식에 S&P 500과 나스닥 간밤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ADP 고용은 예상을 좀 하회를 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진다는 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지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미증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는 상승폭이 살짝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코스피 지수 3,100선 안착에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감세 법안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상원을 통과를 했고 하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법안을 두고 이제 재정 적자 우려가 어느 정도 커질 것이냐 우려가 되는데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 이 법안이 이제 영과된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10년의 시계를 가지고 보는데요. 네. 10년 동안 미국의 적자는 약 한 3조 3천억 달러에서 3조 8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매해 이자 비용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미국이 약 한 9천억 달러 정도를 이자 비용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현금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하면 1조 1천억 달러 정도 하는데 이게 네. 10년 후에는 1조 9천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거죠. 2배 이상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현금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정부 부채가 쌓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의 124%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한 36조 정도인데 4조, 5조까지 늘어나면서 GDP의 130%까지 늘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게 감세잖아요. 그리고 네.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있어서 상위 1%에 대한 소득은 늘어나는데 하위는 좀 줄고요. 그리고 하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소득층의 그 공공 의료 서비스가 메디케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 한 1조 1천억 달러가 줄어요. 그래서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1,180만 명이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좀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재정 적자는 늘 있었던 문제고 감세를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전망들도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감세를 하게 되면 네. 시장이나 또 경제에서는 좋은 면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감세를 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법인세가 낮아지니까 소비도 더하고 투자도 더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이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나면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는데 텍스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세 재단이라는 데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약 한 GDP가 0.8에서 1.1% 정도 늘어난다고 성장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감세에 따른 또 부작용이 좀 있죠. 재정 적자가 늘어나니까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적자가 늘어나면 국채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좀 올라가게 되면 구축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소비와 투자가 제약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과 같이 경기가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감세가 되면 아무래도 총수요를 늘리잖아요. 네. 수요가 늘어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감세안에 양면이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의 강한 성장에는 재정의 힘이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었고 하지만 이렇게 적자 우려가 커지게 되면 재정을 통해서 성장해온 미국 경제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경기 활성화해서 성장이 늘어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약화된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고 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재정 정책을 경기 순환을 그러니까 경기의 변동을 줄이려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근데 네. 재정 적자가 너무 많고 부채가 많아지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쓸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위급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좀 없어질 수가 있고 부채가 많아지면 신용도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은 기축통화를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있지만은 우리가 요즘 달러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이제 반영이 돼서 우리가 좀 그런 점을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관세 협상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마감 시한이 8일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앞으로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표님? 뭐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베트남이 네. 협상을 타결을 해서 관세율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대신 뭐 앞에서도 앵커께서 설명하셨지만 미국이 베트남에 팔을 때는 관세가 없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웃인 일본에 대해서 24%의 관세가 35%까지 간다는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7월 8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 무역 정책이 또 2라운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 국가에는 유예나 아니면 타결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이거나 또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네. 그런 상황으로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디지털세.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34명이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과 미국과의 그 관세 협정의 걸림돌로 되면서 좀 순탄하지 않지 않을까, 순탄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을 좀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만약에 3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어떤 공급망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게 관세가 상호 관세가 있잖아요. 그게 네. 35%에다가 또 자동차 관세 25%가 있으면 그걸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60%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의 자동차 가격은 상당히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유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관세 이슈는 뭐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인 것 같고요. 금리와 관련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관세만 없었더라면 진작에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거듭 했었습니다. 물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물가 지표로 관세 영향이 확인되는 시점 언제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4월 달에 이제 관세, 네. 기준 관세 들어왔고, 뭐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50% 정도 관세 붙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태까지 5월 달까지 소비자 물가나 미국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로는 이러한 관세 압력은 여름부터 시작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기관에서 볼 때는 빠르면 6월 아니면 7월 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 본격화된다는 가능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관세 부과 후에 여러 가지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수입을 많이 해놔서 재고가 쌓여 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물가의 그 상승 시점을 늦췄는데 네. 이제는 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관세가 물가를 크게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연준 내 그 원로 의사는 이 관세가 네. 올라가면 수입하는 사람, 수출하는 사람, 소비자 이렇게 세 객체가 각각 3분의 1씩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관세만큼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의 관세가 미국 소비자 물가를 0.3%포인트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이게 10%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덧붙여지는 관세가 있고 네. 또 미국 경제가 지금 경기 둔화를 우려하지만 침체는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공급 측에서의 물가 압력이 있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물가에도 관세에 대한 그 효과를 이제부터는 좀 기다리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불확실성이 커져 있고 월러 이사 얘기도 전해주셨지만 물가가 오를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오르는 물가만큼 또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물가로 인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 소비가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네. 정해진 소득에서 쓸 수 있는 게 줄잖아요. 우리가 네. 그 이제 구매력이 약화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소비가 주는, 소위 말해서 이런 악순환이 지속이 되면 공급축이나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랐어도 수요가 주니까 물가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미국 경제에서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디플레이션보다는 관세로 인해서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미 연준이나 파월 의장이 걱정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걱정이 디플레이션보다는 좀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우려했던 물가는 양호한 반면이고 최근에 고용 시장은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밤이었죠. ADP 민간 고용은 예상을 하회했고요. 오늘 밤에는 또 6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되는데 미국 고용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미국 고용 시장 굉장히 탄탄하다고 우리 평가했었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게 탄탄화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좀 좋았다는 것이지, 지표를 보면 올 초부터 아주 조금씩 고용자의 증가수가 둔화된다든지 아니면 지난달에 발표된 숫자들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앞에서도 그 ADP 고용 부분에서의 숫자가 33,000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2023년 3월 이후에 처음 줄은 건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고용 시장에도 약간의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될 그 미국의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비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일자리 수, 이 일자리 수는 약 한 11만 개 정도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고하게 유지되려면 10만 개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네. 지금 11만 개니까 그거 소폭 상회하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은 지금 4.2%에서 4.3%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달보다는 취업자 수도 조금 둔화가 되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하반기에 미국 경제에서의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둔화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고용 지표로 볼 때 미국의 경기는 둔화 국면에 있다라고도 봐야겠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뉴욕 증시 간밤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 배경 어떻게 보시고 추가 상승 동력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 상승 쪽에 대해서는 뭐 근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적도 되게 좋았었고, 또한 뭐 AI나 이런 네. 관련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컸던 것은 4월달, 3월달 되게 안 좋았다가 굉장히 빨리 회복한 것 네.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줄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7월달에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라서 좀 부담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관세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다는 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뭐 관세 때문에 있지만, 우리가 중동 전쟁 때 보면 유가가 78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60대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 선호에 좀 영향을 준 거고, 제일 큰 거는 앞으로 또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연준이 통화 정책을 완화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은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추가 동력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주나 AI 관련된 산업 쪽에서의 견고한 수요나 전망이 밝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연준이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6월달 점도표에 보면 2번 정도 인하한다고 그랬고, 네. 이거는 분명히 금리 인하로 통해서 금융 환경을 좀 유연하게 해주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네. 좋은 뉴스다. 그렇지만 한 가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지금 수준이 닷컴 버블 수준보다 조금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평가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또 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증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술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산업, AI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확인을 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7선까지 좀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기술주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기술주에 대한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좀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6월달 우리 수출에서 봤을 때 반도체 되게 좋은 성과 보였거든요. 네. 나중에 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AI라든지 AI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장의 전망을 굉장히 밝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앞으로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금 유입이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험 선호 이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주 앞으로도 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유망하다고 봐주셨고요. 앞서 뭐 연준 말씀을 해주셨지만 연내에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고 금리가 어쨌든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인하가 된다면 좀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충분히 뭐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인하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좋아서 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것이 경기 우려, 둔화 우려에 의해서 네. 내린다고 하면 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많이 둔화될 것 같아요. 작년에 2% 후반에서 올해 뭐 1% 중반, 낮을 때는 1% 미만으로 보는 데도 있지만 이 수준의 경기가 침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는 여러 가지 이제 유동성 측면이나 아니면 위험 선호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저는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하면 관세랑 감세라는 이슈가 있다며 우리 시장은 상법 개정안이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오늘 오후 2시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인데 앞으로의 시장 영향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상법 개정의 기본적인 취지가 한국 지배구조 개선이랑 소위 말해서 주주에 대한 그 이익을 좀 환원해 주자 이런 데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증시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그 시티 있을 때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큰 한국 증시에서의 리스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였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내용 중에서가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사회 이사의 그 이익에 대한 그 주주 이익을 좀 더 보강해주고 확보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배당을 늘리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주식 시장에서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한테도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또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상법 개정이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그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든지 그리고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개입의 증가 이런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나 또 우리 사회에서 이 법을 좀 더 건설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기업들의 성과를 올릴 수 있고 또 이것이 결국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강하게 해주는 쪽으로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 외국인 자금 유입이 상법 개정안, 거버넌스 개선 기대감이 있고 작년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워낙 많이 좀 팔았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자금 유입이 기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법 개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에 대한 평판을 올려주는 것이고 이 평판이 좋아진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유입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친기업적인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제가 외국 투자자들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어떤 지배구조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기대했었는데 불발이 됐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시장 활성화,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본시장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편입 가능성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뭐 아쉽게도 이게 한번 빠지면은 또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년 있다 되니까 네. 내년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2026, 27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봤었는데요. 하나는 MSCI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투명성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시장의 접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은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시키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시장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제도를 고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MSCI에 여태까지 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아주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뭐 일례로 우리가 외환시장을 3시 30분에 끝나지만 4시부터 이 길 3시까지 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우리 원화 거래에 불편을 느낀다고 하고, 공매도 이슈도 있었잖아요. 이런 제도에 있어서의 변화, 또 배당에 대한 투명성, 아니면 공시를 또 영어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TF를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시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MSCI 들어가면 투자자들이 더 한국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MSCI 언젠가 이제 편입이 될지는 지켜봐야겠고요. 지금 우리 시장을 보면 3,100선을 두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앞서서도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 시장을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그동안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여태까지 연초부터 한 30% 상승을 했고, 이렇게 상승을 하면 꼭 나오잖아요. 이제 조정될 거 아닐까.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급등에 대한 부담인데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또 잘 버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급등을 이끌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제가 볼 땐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원이라든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이 좀 돌아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좀 더 갖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계속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너무 급등을 하고 좋으면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또 시작이 됩니다. 수출 실적을 보자면 반도체랑 자동차가 그래도 호조를 보였었는데, 앞으로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업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6월 달 수출에서 되게 놀랬던 게 자동차 수출이었어요. 전년 동월 대비 한 2.3% 늘어났는데, 증가했는데 사실 감소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수출이 많이 줄으니까. 근데 유럽 쪽으로의 수출이 거의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전체 수출로 봐도 20% 늘어났고, 유럽 쪽으로 하이브리드 이런 차들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업황이 그렇게 미국과 중국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수출이 17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산업에서의 어떤 하반기 전망을 좀 좋게 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부분도 증가율이 지금 3월 달부터 계속 두 자릿수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 HBM이나 아니면 DDR5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가 견고화되는 점,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AI 관련된 산업이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게 뒷받침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격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의해서. 그래서 전망이 좀 반도체와 자동차 부분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나 자동차도 짚어주셨고, 하반기 또 실적 시즌 관련해서 또 유망하게 볼 산업이나 섹터들 좀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늘 뉴스 중에 하나는 방산인 것 같아요. 방산 부분도 물론 기술주나 우리 쪽 자동차 반도체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전력이나 전자제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소외됐던 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선호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자산 배분 전략도 좀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뭐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얘기 자꾸 이제 주식 네. 얘기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은 여태까지 경제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점 이런 부분은 위험 자산 주식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줄일 필요 없다는 그래서 좀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많이 올랐던 기술주보다는 그 주위에 있는 연관주들에 대한 이런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쪽에 대한 또 선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기 조정이나 여러 가지 변동성에 대한 대비 안전자산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부는 꼭 현금을 보유하셔야지 네. 있을 수 있는 또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증시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비중을 유지하면서 안전자산, 현금 비중도 일정 부분 가져가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